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사 총정리 마지막 제8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한국사, 현대사 부분은 우리 총 50문제 중에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현대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가 나오네요. 자,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도 8월 15일 날 드디어 꿈에 어리던 목매였던 우리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력으로 독립이 아니라 연합군들에 의한 그런 군사 점령 그런 국가로서의 형태로 독립이 이루어졌죠. 자, 이러면서 미국, 영국, 소련 등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죠. 여기서 논의된 것이 신탁통치였죠. 자, 신탁통치라는 건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독립국가로서의 할 때까지의 일정한 기간을 신탁을 하자라고 사실 미국에서 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 이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이 운명의 갈림길이 또 나오게 되죠. 찬탁과 반탁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이승만 정업 발언이 나오네요. 자, 이 이승만 정업 발언은 어떤 거죠? 자, 신탁 통치가 발표가 되고 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많은 회의가 있었지만은 지지분한 상태에서 이승만은 정업에서 자, 이렇게 회의가 지지부지 될 바에는 빨리 우리 남한만이라도 독립을 이뤄내서 그 다음에 북한을 흡수합병하자라는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서 아주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승만 정업 발언에 충격을 받은 이런 여파로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좌우 합작 7원칙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이 또 여운형의 암살 또 여러 가지 이 여건이 또 안 맞고 또 미군에서도 미 군정에서도 지원을 해줬지만 이것이 결국은 유야무야가 되면서 실패작으로 돌아갔죠. 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의한 흐름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는 만약에 여기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되면은 분단 국가로서의 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만들어진 독립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느냐? 자, 이러한 것을 미리 이 선각 깨우친 우리 김구 선생은 김규식과 더불어서 남북 협상을 하러 북으로 이 김일성과 만나서 회담을 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남북 협상입니다. 결국은 북쪽도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았고 또 남쪽은 또 이승만을 위시로 한 또 친일파 세력들이 잡아서 미군의 어떤 등을 업은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이념 때문에 이것이 성사가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오늘날 현대까지 남과 북이 이제 대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주 4.3 사건이 나오네요. 자,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어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자, 여기에 어떤 좌익 계통이 운동이 주모자가 됐지만은 결국은 여기에 관련이 없는 이 어떤 민간인들까지 많은 희생을 치렀던 그런 엄청나고 불행한 그런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제주 4.3 사건은 재조명이 돼서 오늘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런 결과를 또 도출해냈죠. 제주 4.3 사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유엔으로부터 공식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5월 10 총선거죠. 이러면서
이때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또 재헌헌법이 제정이 되었죠. 재헌헌법이 이제 7월 17일 날. 그래서 얼마 전까지 7월 17일 날이 재헌절. 그래서 우리가 공휴일 날로 정해서 했던,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때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이었죠. 자, 이러면서 이제 정부가 1948년도에 출범이 되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일처리 중에 가장 먼저 급선무가 바로 반민족 행위처벌법 제정이었죠. 줄여서 반민특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글자 그대로 친일파를 위시한, 즉 일본의 어떤 그 기세를 해서 어떤 그 민족을 배신하고 또 그 위에서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이익을 갈취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하는 법인데 결과적으로 무효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승만 정부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이 많은 친일파였다. 즉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갖다 다 쳐내기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 결국 이 문제가 오늘날 현재까지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어지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장 풀어야 할 그러한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때 또 농지개혁도 이루어졌죠. 자,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또 유상분배 이런 방식으로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됐고 또 실행은 바로 되지를 못하고 6.25 전쟁이 터지는 그 해에 실행이 되었죠. 북한은 무상매수 무상분배로 이렇게 또 반대로 또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자, 6.25 전쟁이 나오네요. 자, 6.25 전쟁은 그 소위 그 에치슨 라인, 미국의 국무장관이 어떤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방위 라인에서 뺀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그런 요인을 줬고요. 여기에 소련의 어떤 지원을 입은 김일성은 또 중국과도 연대를 하면서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초반에 북한의 어떤 그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우리 남한은 거의 낙동강 하류,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적의 공산화가 돼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적의 공산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만큼 절대절명한 그런 시기였죠. 이때 미국의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을 위시로 한 유엔군들이 주도가 돼서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반전을 일으키게 되죠. 이러면서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하고 북으로 오히려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군이 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군이 개입을 해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합군과 중국, 소련과의 어떤 계속 지속적인 그런 전투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1953년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러한 휴전,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죠. 자,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고령의 나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탄핵해서 쫓겨났던 그런 몸이었죠. 자, 이런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은 어떤 식으로 펼쳐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자, 개헌. 지금까지 우리나라 개헌은 현재까지 약 9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임기 5년으로 지금 구차가 돼 있죠. 자, 그 전까지 이제 처음에 시발점이 제1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1차 개헌. 자,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거죠. 1952년도. 다시 얘기해서 6.25 전쟁 기간 중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자, 이 발췌 개헌은 간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이 직선제의 간선제로서는 대통령에 다시 재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는 자기의 집권, 재집권을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발췌 개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내각제 그 장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갖다가 혼합하는 그런 개헌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각제는 그
채택이 안 되고 대통령 직선제로만 했던 것이 바로 발췌 개헌이죠. 자, 제2차 개헌은 소위 그 유명한 4.4 5.입 개헌이죠. 이때가 이제 1954년이죠. 대통령 임기는 재선까지는 가능하지만 3선이 안 됐었죠.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어떤 장기 집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정족수 즉 3분의 2의 그 이상을 해야지만이 그 개헌이 되는데 무리하게 그 딱 136표가 돼야 되는데 135표로 해서 부결됐던 상을 갖다가 4.4 5.입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해서 개헌을 통과시켰던 것이 바로 4.4 5.입 개헌이죠. 자, 이때 진보당 또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조봉암이 소위 공산당과 내통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죄명을 만들어서 조봉암을 처형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진보당 사건입니다. 자, 조봉암은 건국 초기에 농림부 장관까지 역임했고 그랬던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대통령 경선에서 비록 그 낭만했지만은 많은 득표를 해서 이승만 정권에게 상당히 큰 위협적인 그런 세력의 인물로 이렇게 알려졌던 위협적인 인물로 이렇게 각인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는 바로 이 조봉암을 처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4.19 혁명이 나옵니다. 자, 4.19 혁명은 1960년대에 발생이 됐는데요. 자,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3.15 부정선거죠. 자,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전에 그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또 부통령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부정과 부패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 이 앞전에 2월 28일 날 대구에서 2.28 의거가 먼저 일어났었다. 그 다음에 선거 당일날 무슨 조별로 선거를 하고 또 돈으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부정선거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것을 자행을 했죠. 자, 이러한 3.15 부정선거가 자행하면서 각 도시로부터 도시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봉기가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는 어떤 공산당의 내란, 선동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혹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무마를 하려고 했지만은 이때 마산 앞바다에서 이때 마산 상고 학생이죠. 김지열 군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상태로 시신이 떠오르는 것이 발견이 됐고 이것이 마산 시민들의 전체적인 공분을 사게 되면서 급기야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4.19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불화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고려대 학생을 비롯해서 서울 각지에서 데모 또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이런 이승만 정부는 결국은 국민의힘에 밀려서 결국 하야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나오죠. 결국 이승만은 하야를 해서 하와이에서 90세 일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쓸쓸한 결과를 나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이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치렀던 그러한 혁명, 이른바 4.19 혁명이죠. 결국 이러한 4.19 혁명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는 여기서는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4.19 혁명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은 하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허정에 의한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죠.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내각 책임제,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차 개헌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의 그런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총리는 장면, 대통령은 윤보선 해서 장면 내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장면 내각의 특징은 제4차 개헌을 통해서 소급 입법을 적용했고 부정선거의 관련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법에 의해서 처벌한다. 그리고 이때 제1차 경제개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좀 발전된 그런 상황으로 나가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의원 내각제로 했던 이 장면 내각의 또
내부로 인해서 국내가 매우 또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또 장면 내각이었죠. 자, 이러면서 이런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박정희 정부가 다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1961년 5.16 군사 정변. 한때는 5.16 군사 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 때는 공부를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군사 정변, 소위 쿠데타죠. 이것이 일어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했죠. 자, 이것은 제가 한번 늘상 방송했을 때 이 고려의 무신정변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최충원의 교종 결감, 교종 도감 이것을 갖다가 5.16 군사 정변과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간으로 탈바꿈해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러면서 정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못 살고 또 못 먹고 모든 것이 가난에 찌들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박정희 정부는 어떤 민생 확보 차원에서 경제 쪽에 많은 힘을 실어주죠. 이러면서 1964년도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경제적 부흥을 위한 어떤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한국과 일본 그동안 일제 식민 치하 36년 동안 고통과 박해를 받았던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사과라든가 또는 그 밖에 사과에 준하는 어떤 일본의 자세를 분명히 걸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협상 없이 오로지 경제 자금만 받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다 보니 그죠? 지각 있는 우리 대학생을 위시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건 굴욕적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일본과 이러한 외교 정상화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죠. 그것이 소위 6.3 시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6.3 시위를 그대로 진압시켜버리고 한일 협정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3억 달러 또 유상으로 3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자금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에 이걸 활용했다라는 점 한번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시기에 또 베트남 파병도 있었어요. 이 베트남 파병은 미국이 이제 월남전을 이제 좀 치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많은 경제적인 지원 또 군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이런 약조하에 그걸 소위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 특수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죠. 이때 베트남에 우리 많은 젊은 군인들이 파병해서 정말 국가를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젊은 목숨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죠. 고엽제라든가 많은 부작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때 이러한 베트남 파병 또 한일협정 체결에 의한 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제개발 계획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자, 이러면서 어떤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은 박정희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는데 이때 한 가지 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6차 개헌이죠. 다시 여기서 3선 개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대통령 3선은 없었죠. 그래서 3선 한 번 더 하자. 한 번 나에게 더 기회를 달라. 안 된다. 이런 거가 있었죠. 결국 이때 야당인 김대중 대표와 경선을 통해서 6차 개헌을 통과시키고 박정희는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자, 이렇게 당선이 된 박정희는 이제는 장기 집권에 또 욕심을 버리게 되죠. 그것이 제7차 개헌이었죠. 소위 유신 헌법이죠.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1972년도에 제7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간선제죠. 즉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간선제로 대통령이 선출된 이 박정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또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이런 것들은 소위 얘기해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법 조항이죠. 그러면서 박정희 이 대통령은 영원히 총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저항 만만치 않았죠. 자, 유신 체제가 쭉 지속되면서 이때는 거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시위, 집회, 또 정부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거 용납을 안 했죠. 다 그걸 뭘로 다 처리했습니까? 바로 긴급 조치권이죠. 자, 이때 YH 무역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가발 공장이었죠. 가발 공장의 사장인 사람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이 되죠. 자, 이때 YH 무역 직공들이 신민당 당사에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때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일종의 유신 체제의 어떤 이 종말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 이때 이 신민 당사를 갖다가 무단으로 진입을 해서 이 전투 경찰들이 무참하게, 아주 무식하게 진압을 해버리죠. 자,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국회의원에서 최초로 제명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고, 또 이것을 기하로 해서 부산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러면서 정부 청와대 쪽에서는 이걸 강압적으로 진압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뭐 나름대로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12.6 사태로 해서 이제 박정희의 18년 권력은 종식을 하게 되죠. 자, 박정희 정권 때 경제 발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경제개발 계획은 소위 장면 내각 때 제1차 경제개발을 수립을 했지만은 그야말로 1년도 못 가서 어떤 쿠데타에 의해서 정부가 바뀌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바로 어떤 일본과의 어떤 외교 정상하면서 돈 들여온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쭉쭉 나갔죠. 그래서 제1, 2차는 경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3, 4차 또 경제개발 5개년은 또 중화공업 중심으로 또 밀어붙였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현대 세계 경제 국가로서의 어떤 위치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이 초석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이 되죠. 이때가 1977년도인가요? 자, 그리고 또 1970년도에 또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이때 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또 새마을 운동이 또 전개가 되죠. 또 새마을 운동 또 노래도 있는데 그 역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또 만든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경부 고속도로 개통, 또 연평균 10%의 고도 성장,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찬사를 들은 그런 이면에는, 그죠? 또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또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배우지 못한, 또 못 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아주 힘든 우리 국민들이 있었다는 점 또 우리가 정확히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경제 발전은 발전이고, 또 배고픈 백성은 백성이다. 여기에 전태일 부신 사건이 또 발생이 돼서 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가 좀 쉬게 달라 해서 청계천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그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바로 1970년도, 소위 얘기해서 나라가 수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점. 이러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해졌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움트림을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경제 개발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음지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이 있으면 의미 있겠죠. 자, 통일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정책은 7.4 남북공동의 상호네요. 자,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유신체제가 발표했던 그 해이네요. 자, 북한의 김일성과 또
또 남한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서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남과 북이 정말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 외세 개입 없이 스스로 우리 한번 통일의 염원을 이룩하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쪽에는 박정희의 독재 정권, 또 북에서는 김일성의 독재 정권으로 오히려 더 이것을 갖다가 활용했다는 그런 또 사실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면서 12.6 사건 이후에 전두환 정부가 또 탄생이 되죠. 자,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서거 이후에 12.12 사태라는 신군부 쿠데타가 성공이 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정희의 오래된 이 독재 정권의 어떤 식상한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화를 열망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죠.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이런 전두환의 신군부의 무력 진압에 결국은 무참하게 진압이 되죠. 자, 이런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유네스코 또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될 만큼 세계적인 사건이었고 또 우리 근대사에 가장 불행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자, 이런 전두환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결국은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 정부가 펼쳤던 것은 일단 삼천교육대를 신설해서, 삼천교육대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뭐 그동안 사회에서 어떤 낙인을 지키고 또 사회의 어떤 암적인 이런 사람들 갖다가 발굴 채취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지만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그런 이 시민들이 많은 고통과 희생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삼천교육대죠. 그리고 이때 교육 자율화도 실시했고 또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자유스러운 경제 활동을 텄다는 점. 이것은 이제 당연히 어떤 군부 독재가 시민들한테 했던 어떤 유화 정책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렇게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경제 활성화에 어떤 초석을 마련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우리가 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또 프로 야구가 개막이 되죠. 이때가 1982년도인가요? 프로 야구를 개막함으로써 뒤이어서 프로 축구도 생기고 계속 나오죠. 프로, 그죠? 프로 배구, 또 프로 농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자, 전두환 정부 때 또 특이할 만한 상 볼까요? 자,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이 있었네요. 이때가 1985년단이고 이때 남과 북의 예술 공연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했고, 그죠? 또 맨 밑에 있지만 바로 최초로 또 이산 가족이 상봉했던 것도 전두환 정부 때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때 제8차 개헌이 이제 물론 이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8차 개헌을 한 건데 이때 7년 단임 또 간선제로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죠. 8차 개헌입니다. 자, 이렇게 전두환 정부는 강압적으로 쿠데타에 의해서 정부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결국은 1987년도에 어떤 강압적인 전두환 정부의 큰 사건들이 터지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죠. 또 이에 또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지만은 또 대모에다가 체류탄에 의해서 또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큰 현대사의 큰 근대의 큰 사건들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6월 민주항쟁,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이제는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자라는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와 완강하게 이제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전두환 후계로 대통령 후계자로 이제 임명을 받은 사람이 노태우죠. 결국은 이러한 민주항쟁에 그걸 수락하면서 6.29 민주화 선언을 이제 발표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전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열광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이때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개헌은 제9차까지 와 있다는 점.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자, 요것이 이제 전두환 정부 때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 정확히 좀 우리가 좀 알고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노태우 정부가 또 탄생이 되죠. 물론 이 앞전에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가 있었지만은 결국 후보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는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공산주의와 뭐 민주주의 이렇게 양분 세력을 했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독일의 어떤 베를린 장변의 무너짐, 그죠? 또 공산주의 사상의 어떤 몰락,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게 되죠. 이때 소위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와 적극 교류를 하면서 드디어 1990년대에 소련과 수교를 하게 되고 이어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그런 북방 외교가 실천이 됩니다. 또 이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그런 역사적인 또 이 사건이 또 이렇게 사건이랄까요? 가입을 했고, 그리고 남과 북이 최초로 고위직들이 모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즉 남과 북은 어떤 그 서로 어떤 전쟁에 의해서 물리적인 그런 충돌을 하지 말자. 그리고 평화의 길로 가자. 그래서 남과 북의 어떤 화해 무드를 또 이렇게 또 만들었던 때가 또 노태우 정부였대. 그죠?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죠. 자,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사건은 바로 그 노태우 정부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민정부를 외쳤던 김영삼 정부가 나오죠. 자, 최초로 민간인에 의한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소위 그 문민정부라고 하죠. 자, 김영삼 정부가 했을 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 한번 볼까요? 일단 중앙청을 철거했죠. 자, 중앙청은 바로 조선 총독부 청사죠. 경복궁 바로 중앙에다가 이 조선 총독부를 건설했는데 어떤 일제 그 흔적을 없애겠다. 해서 이제 그 폭파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김영삼 정부였던. 그리고 이제 또 김영삼 정부 때는 역사 바로 서기를 했죠. 이때 바로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때 발생이 됐고요. 자,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많은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도 받았죠. 이때 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이때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했다는 점이 이제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실시했던 것이고요. 또 해외적으로는 경제 부분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돼서 이제 해외로부터 우리가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농민들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이때 서방 선진국 국가 경제 그죠 OECD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주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대외에 표방하게 해서 OECD에 가입을 하게 되죠. 이건 조금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는 OECD가 아니라 그 이상의 지금 경제 부국이지만 이때 상황은 아무래도 조금 좀 먼저 좀 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도 해봅니다. 자, 결국 김영삼 정부는 처음에 의욕적인 개혁 정치와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개혁 정치를 실시했지만은 임기 말년에 외환 위기가 닥치죠. 소위 IMF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함으로써 국가가 거의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이때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그 실업자를 양산하고 회사가 도산당하고 또 외국 정제로부터 소위 경제 식민화가 되는 그러한 또 위기를 겪었던 것이 바로 김영삼 정부였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김영삼 정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잘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최초로 야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소위 그 국민의 정부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또 탄생이 되는 거죠. 자, 김대중 정부는 소위 그 김영삼 정부 임기 말에 터졌던 IMF를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력을 뒀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IMF로부터 받은 그런 경제 지원금을 다 상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는 또 햇볕 정책을 또 펼치게 됩니다. 햇볕 정책은 독일과 동독, 서독과 동독이 그 통일을 이루는데 하나의 그 모델을 삼아서 했던 그런 정책이죠. 이게 이제 정주영, 그때 현대그룹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서 방북을 했죠. 이분 자체가 이제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또 금강산을 또 해로 관광도 이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실시가 됨으로써 남과 북이 그야말로 매우 그 훈훈한 그런 그 화해 무드로 나가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였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북에 방문하게 됐죠. 그래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 북한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김정일과 함께 2000년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죠. 남과 북은 하나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정말 평화로운 우리 남북 통일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때 많은 그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이런 역사적인 또 사건이 바로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이었어요. 이걸로 해서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평화 노벨상을 또 수상하게 되죠. 자, 이 밖에도 이제 이러한 6.15 남북 이 공동 선언 이후에 이제 이 북한과의 그 어떤 그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로 그죠? 발전된 그런 그 협의를 만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성공단 조성, 또 경의선도 연결 이런 합의 이렇게. 그리고 또 이산가족도 방문하고 또 금강산도 이제는 해로에서 육로로 관광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그 성과를 얻었던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였다. 자, 이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로 나오죠. 이때는 이제 참여정부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노무현 정부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제 한국과 칠레의 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또 평화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이때 14 그래서 또 평화 또 선언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45년 그 8.15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현대사 이쪽 부분은 시험 문제 약 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수업했던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승만 또 장면을 포함해서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팩트 이걸 갖다가 각 정부별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현대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8차 8강까지 끝냈는데 여러분들 시험들 잘 보시고요.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